이 문제 주제에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서론적으로 최근에 그 역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저는 뭐 역사를 대학에서 그 역사 31년을 대학에서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역사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컨셉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사 철학은 그냥 주의 주장을 많이 하고 생각을 표출하는 것인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립하는 그 학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역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H가 쓴 What is History, 역사는 무엇인가, 그런 그 책에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예, 이 역사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다,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 과거의 그 역사적 사실하고 현재 나의 입장, 현재와의 부단한 그 대화라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 자체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랑케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 출발했던 것이고, 역사가의 기본 자세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 당시의 당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그 사건, 인물들을 보는 통찰력이랄까,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타임 캡슐, 타임 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이는 역사학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역사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판사라든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 문제를,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 이것이 역사 전쟁으로 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민중항쟁 카르텔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민중항쟁이라는 정의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중항쟁. 저도 뭐 대학교 때 사학과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민중사학, 민중 역사의 주인이다 해서 민중사학, 민족주의, 민중사학이 굉장히 그 유행병처럼 번졌던 때가 70년대 대한민국 한국 역사학계 하나의 풍토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우리나라의 그 반정부 활동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민중사학자들은 민중항쟁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민중항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민중이 공권력,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부패했다든가 무능하다든가 외세 의존이라든가 이런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해서, 억압을 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무장투쟁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이제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에서 재평가되면서 후일 대중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과정이 히스토리 워, 역사 전쟁이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역사를 재교육시키고 민중항쟁이 정당화되면서, 그 당시에는 반란이라든가 폭동이었는데 정당화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제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을 역사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전쟁으로서 권력을 쟁취를 하면은 그 권력자가 그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경제적인 그 전리품으로서 보상을 해주고, 법을 통해서죠.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특별법. 특별법이 굉장히 유연성이 많은 것인데, 법률안을,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데,
그 왜 그런 특별법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제 역사 해석에서 잔말, 반발이 없도록 아예 판사가 법적 해석으로 말뚝을 박으면서 이제 그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작용화의 3단계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사 전쟁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좌파들이. 그러면서 이제 법률 전쟁을 통해서 그 생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 전쟁과 법률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 승리로서 물질적 배상을 받은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좌익의 노예로서 전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되니까 투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올빵을 되면서 정치적으로 판단 기준을 상실하게 되고 맹목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법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신세를 졌으니까 계속 투표로 그렇게 자기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역화가 되고 자연히 특권층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보상을 받은 민중항쟁 발생지가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성역화되고 관광지가 되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제 특권층으로 형성이 되고 각종 특권을 지역사회에서 향유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역사 전쟁과 법률 전쟁의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세팅이 되는 것은 자유진영이라든가 제3세계에서 말하자면 작용화의 단계로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모델 케이스를 누가 이렇게 이런 이론을 개발을 했느냐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입니다. 일종의 이제 네오막시즘의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고 네오막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 길게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화되는데 왜 이탈리아는 공산화가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로서 파업도 하고 했는데 이 사르디니아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허리가 좀 다쳐를 가지고 곱추로서 이렇게 어릴 때 불구로 장애인으로 등장했는데 1926년에 무소리니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는데 20년 동안에 그람시의 뇌를 정지를 시켜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토니 그람시의 무서운 천재성을 이런 무소리니 파시스트 당이 위협적인 것으로 느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 그람시는 11년 동안에 감옥소에 있으면서 1937년에 풀려났는데 그리고 곧 사망했습니다. 병으로. 근데 11년 동안 고민은 이탈리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중국이라든가 소련처럼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11년 동안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 노트를 옥중 쓰고 옥중 서신 옥중 노트라고 이런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어떤 알레르기성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반공 벨기에다 하면은 저 사람 벨기에다 하면은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외면하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키듯이 반공이라는 그런 백혈구 방비업을 면역 체제를 없애야 된다. 몸 쪽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들어오면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몸에 백혈구를 없애면 암에 걸리듯이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 기능을 없애야 되겠다. 그게 이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거기 이제 각 그 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기 뭐 노조,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이런 쪽에 침투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방공 바이러스, 백혈구를 없애야 된다. 그 진주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도 아름답다는 그러한 사상전을 전개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게 하면은 차차 공산주의도 뷰티풀 이집니다. 좋은 이데올로기다 하는 것을 세뇌시키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공산화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전략 전술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람시의 군주론을 해가지고 여기 대학 교수가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걸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람시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기를 원하는 많은 40대, 50대의 지성인들을 보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80년대, 90년대에 주사파들의 그 데모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는데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냐? 볼셰비크 혁명도 되지도 않고, 모택동 혁명도 안 되고, 마오이즘도 도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해서 으쌰으쌰해도 국민들이 완전히 벨기에가 왔나 외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람시 이론을 보고 이것이다.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려면은 그람시 이론을 한국에 적응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람시 이론을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지식인들 보면은 우파 쪽에서는 그람시의 이론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불구죽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국민들을 계몽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좌파 쪽에서 지식인들은 그람시의 이론이 더 확실히 적응하도록 말뚝을 박는 그런 차원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전통적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의 우리가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을 기술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스는 하부구조, 경제, 물질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죠. 생산수단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상부구조는 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종교, 문화 이런 예술인데, 오히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전통적인 막시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네오막시스트들, 문화막시즘은 어떻게 그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부구조, 법,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또 이제 기동전과 진취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러시아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중국의 모택동 혁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혁명이 성공한 어떤 기동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속전속결의 기동전. 근데 안토니 그람시 같은 네오막시스트들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도 없고 평화적 상황에서 장기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장기전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말뚝을 박아서 거기에서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기동전과 진지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혁명 주체 세력, 레닌의 유명한 전위정당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볼셰비키 당을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 계급을
교행국을 시켜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혁명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것이고, 네오막시스트들은 그게 좀 차이 나죠. 꼭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프롤레타르 계급이 농민 계급으로 연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에 교양 있는 지식인, 우리가 말하는 요새 강남 좌파들, 뭐 그렇죠. 강남 좌파 많잖아요. 다양한 계급을 연대를 통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연대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그 네오막시즘이 무서운 점은 문화와 예술, 언어를 중시한 겁니다. 이게 용어 전술이죠. 뭐 아름다운 뭐 가게라든가 아름다운 재단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뭐 한반도 평화, 뭐 정의, 공정, 환경, 또 뭐 성평등,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뭐 진보 세력이다. 나는 진보 세력이다.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할 때, 민주화 세력 좋지 않습니까? 민주화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9개, 10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 좋다,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라는 이런 앞에 자유라는 머리에 있는 걸, 자유라는 걸 떼고 헌법 개정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전술을 통해서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좌익들이 전부 다 그 앞에서 좋은 용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일반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용어 전술인데, 철학에서 말하는 언어 철학 쪽이 많이 연구를 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토니오 그람시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로서 고려대학의 최장집 교수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 그가 대학 강단에서 논문 발표로 처음 소개한 것이 198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에 있는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람시의 이론을 소개를 하니까, 주사파들이, 이것이구나. 한국 사회, 왜 우리가 이 군부 독재 세력과 투쟁하는데 깨지고, 이거는 소득이 없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이론 전략 전술로 가야 된다. 하고 해서, 격찬을 받았던 것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한국적인 적용을, 필요하다고 소개시킨 인물이 최장집 교수고, 이 최장집 교수는 소위 여기서 진보학계의 원로학자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진보라는 것이 바로 용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좌파, 저는 여기서 좌파라고 그러는데 좌익학계, 좌익계의 원로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자신의 제자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안희정 씨가 자신의 제자가 충북 지사로 했을 때, 대권 출마를 했을 때 안희정 지사에게 선물한 책이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안토니 그람시가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기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인물이 그 책이 김영구 씨가 쓴 소위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불구죽죽하게 되는 총성 없는 전쟁 터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인물인데, 이 김영구 씨는 1936년 서울생으로 51년 3월 달에 서울중학교 2학년일 때 인민군에 의해서 북으로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당해서 북한에서 이제 건반 정치대학, 그다음에 중앙당 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대학 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7년에 남로당 2차 숙청시에, 남로당 박헌영의 남로당이죠. 숙청시에 노동자로 자천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수료하고 대남공작 전문가로서 이제 7번 대한민국에 침투를 하고, 그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영웅 칭호와 이런 국기 무공 훈장까지 탔습니다. 북한에서는 6.25 때 남쪽에서 강제로 납북당한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청소년들은 무인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김일성에게, 절대 충성하는 그 킬러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74년 민청항쟁 사건 배우로서 진두지휘하고 또 월북을 한 경우도 있고, 2년 뒤인 1976년 9월 달에, 다시, 난파되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사살하고 의거, 귀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기부 치안본부 내에서 이제 연구소라든가 또는 경찰청 공안연구소에서 분석과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이 대남 공작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시나리오 책도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효인간, 소리 없는 전쟁, 김일성의 비밀고시, 이 세 가지 책입니다. 시효인간은 자기 자신이 서울중학교 2학년 시절에 인민개려군이 6.25 때 인민군한테 납북당해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자기 회고록이고, 소리 없는 전쟁은 요새 말하면 이 재미난 것이 사법부의 작용화,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거 있죠. 소리 없는 전쟁 내부의 글을 들여다보면은 간첩들이 대남 공작을 내려와가지고 간첩들이 서울이라든 경기도 일대에 고시원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똑똑한 법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고시를 이렇게 하도록 부추겨서 김일성의 장학생을 만드는 이런 공작 활동하는 그러한 것이 여과 없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남과 북의 첩보전 공작이라는 것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의 비밀거시를 해가지고 김일성이 공작원 남쪽에 파견되는 공작원들에게 이런저런 교실을 내렸는데, 대남 교실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공작원들이 다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규 씨가 직접 기억한 것을 다 이제 구술로 해서 적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일본어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출판사가 이 김영규가 쓴 김일성의 비밀교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판이, 여기 일본판이 나오죠? 김일성의 비밀교실의 일본판 여기 나오고 있는데, 김동혁이라는 이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출판사들이 이러한 김일성의 비밀교실을 한국 번역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발언의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대표적인 걸 보면은, 남한 대부분의 소요 폭동은 북한이 개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한의 소요 폭동, 대량의 사상자가 난 것은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가 단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일성 장학생 이야기입니다. 멀어져 온 대학생 데모시키지 말고, 특히 법대생들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패스하도록 해서 10명에 1명만이라도 붙게 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라, 사법부를.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구죽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차죠. 자, 또, 우리나라가 장애화되는데 하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 연자제죠. 제5공화국, 제13조 3항에 1980년 10월 달에 등장한 것이 만들어진 건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두환 장군이 군복을 벗고 지금 제12대 대통령으로 됐죠. 당선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특히 자익들에게, 또 5.18에서 많이 구속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좌익에게 대한
관용적인 그 보너스를 준 겁니다. 이게 연자제 폐지입니다. 50 초기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연자제 폐지에서 가장 덕본 인물은 여러분 누구라고 보십니까? 바로 문재인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양산에 있죠? 그래서 연자제 폐지로 가장 덕을 보고 분이 문재인이시고 결국은 인권 보너스로 해서 대통령까지 되었다 하는 것은 이 50 세력들이 지금 전두환 대통령 지금 서거가 사망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 유골이 아직 연해도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 좌익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인물이 5.18이 터졌을 때 서울에서 지금 데모도 하고 해가지고 체포도 당하고 했었는데 연자제가 폐지되면서 다 풀어주면서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했는데 웬걸 결국은 연자제 폐지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노태우라든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그러한 그런 올무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도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50이 말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소위 그 87 체제죠. 88년 올림픽 1년 전에 중산층이 그 두터워지면서 3저 현상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50 시대 때 그 중산층이 넥타이 부대가 시민항쟁이죠. 시민항쟁 87년 6월 달에 직선제 정치다 해가지고 87 항쟁이 되면서 그 5년 단임 직선제가 등장하면서 헌법이 개정이 된 것이 그 87 헌법, 87 체제라고 이렇게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7 체제, 87 헌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경제민주화가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노조로 강화하는 것이죠.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무슨 철도 파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노조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규정도 강화시키고 또 이 87헌법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굉장히 미니마이저, 최소화시킵니다. 국민이 국가에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기본 거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고 여기 국방 의무는 사실 반토막입니다.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그렇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엄청나게 증대하게 됩니다. 뭐까지? 모든 부분에서 국가 책임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 다만 빠져있는 것이 국민 행복권.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만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4, 5년 전이죠. 국민행복당이 출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정강정책에서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출범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라든가 교통안전 책임지겠습니다. 노후도 보장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는 개인 교통사고 나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무부, 그 다음에 행정부입니까? 그러다가 행정안전부죠. 안전을 책임지게 행정안전부가 되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책임지라. 그 야간 공세가 나오면서 지금 해임시켜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재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87 체제에 이미 명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국민행복당 출연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나라는 87 체제 헌법 이후에 명실상부하게 노조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노조공화국이 강화가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돈을 더 주고 하면은 보조금 주고 하면은 수당이라든가 보조금을 국가에서 엉성망청 주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봅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자유가 박탈되고 국가에 의존되는 어떤 전체주의 국가 양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 자유주의 학파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과 올해 그 한중수교 30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빛과 그림자가 있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만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전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사드 배치 하지 마라. 사드 배치 내정 간섭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더 추가로 하려는데 중국 공산당이 사드 배치 추가 배치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내정 간섭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당시에 몇십만 명이 있을 때 중국 유학생들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에 촛불 켜고 으쌰으쌰 하면서 탄핵 그 촛불 세력의 판을 키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30년 교류하면서 뭐 주중 대사다 뭐다 비즈니스다 하면서 또 공자 학원이라 이를 통해서 중국에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중국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친중파를 만든다는 겁니다. 친중파를.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 내정 간섭하면서 그 반미를 선동하면서 자신의 이 중국이 국내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라든가 이게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 자국 내에 압력하는 친중 비즈니스 정치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기사로 지금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87 체제 이후에 점점 대한민국이 자경화 되면서 중앙 권력의 무력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앙과 권력이 분리가 되고, 여기 대표적인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장차고 이제 행세가 권한이 커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등장을 하고, 또 자치경찰이라든가 해서 중앙과 지방이 이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왜 이게 문제냐? 대한민국 영토가 작은데 이게 이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이 밖으로부터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면 이 중앙과 이 지방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하는 것이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동소독처럼 분단 국가죠. 북한과 남북한은 분단되면서 북한 공산주의, 북한의 노동당, 북한 노동당과 정면 대치한 냉전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 중앙 권력이 무력화될 때는 남북한 간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국지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앙 권력이 약화되었을 때 지방 권력이 이런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위험스럽게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된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 특별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인당 9천만 원씩 보상을 처음에 1억 준다 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DC 해가지고 9천만 원씩 보상한다 해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48년 4월 3일부터 해서 57년 무려 9년 동안에 있었던 폭동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2차 제주 남로도당 무장대를 지휘한 그 이덕구 총사령관은 선전포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까지 했던 인물인데, 지금 이 제주 4.3 사건을 해서 보상 이름 명단을 보면은,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명단은 좀 다 어디든지 가버리고, 전부 다 희생자, 피해자로 해가지고 보상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명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이 성격을 우리가 보면은 50총선거 반대를 했죠. 그 다음에 유엔 임시위원장 철거라고 주장합니다. 미제국주의, 주구를 타도하라. 북반구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지령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반란이고 폭동인데, 지금은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러한 구성을 한 5년, 10년에 걸쳐서 2002년부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계속 이제 정부가 역사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판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해서 공권력이 무고한 양민 학살했는데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은 맞죠. 그래서 이제 국회 조사위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역사 소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저러 하자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발전되면서 역사 서술이 이제 수정이 되고, 거기 이제 정부 구성위에서 좌파들이 구성이 더 많으니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역사 서술에는 팩트가 논쟁이 붙으면 정부에서는 좌파 우파의 조사위 구성되면 이러다 저러다 논란이 있을 때는 투표로 다수결로 처리해버리죠. 그 좌파들이 유리하게 해버리자. 그럼 민중항쟁 역사 서술이 투표로 구성할 건 아닌데, 정부 보고서에서 민중항쟁식으로 역사 서술이 강제로 투표로 해서 과반수에서 투표로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사표를 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제주 4.3 사건 정부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문제투성이었어요. 왜 제주 4.3이 일어났느냐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성격에 대한 규명은 후대로 미루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희생자가 어떻게, 군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 여기에 조사위원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역사가 이제 역사 서술이 민중항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서술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는 이제 특별법이 형성이 되고, 반란자라든가 이런 제주 남로도당의 무장폭동대 명단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격이 제주도 남로도당이 폭동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처음에 모든 것이 그런 책임 규명이, 남로도당의 책임 규명이 무색하게 됐다 할까,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주 4.3 사건은 역사 왜곡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것인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저희가 얼마나 왜곡됐는가에 한번 봅시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발생한 소요 사태. 제주 4.3 사건은 원래 1947년 3월 1일 이 좌익이 제주도의 남로사당 위주로 한 좌익들이 제주 4.3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47년 3월 1일 자기 기념식을 올리다가, 거기 이제 좀 과하게 이제 집회도 하고 이제 행진을 하려다가 거기 이제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하고 이제 충돌해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연장한 것이죠. 제주 4.3 사건의 소요 사태로 연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
자, 이게 반란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여기서 무력 충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군경 제주 남로도당 무장대 제주 남로도당의 그 무장한 폭동 무장 시위대하고 이제 그 충돌을 한 것을 여기서 무력 충돌이라는 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50총 선거라는 것이 건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그 건국을 방해한 것은 반란 아닙니까? 반란이고 폭동인데 그냥 발생한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뭐 어린애 패싸움식으로 단순히 무력 충돌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용어가 쓰여진 것이죠.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뭐예요? 주민들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하니까 무고한 주민들이 군경에게 학살당했다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9년 동안 전개가 된 제주 4.3 사건이 9년 동안 전개가 됐는데 이 제주 남로 도당 중에서 무장대들이 얼마나 잔인무고했는지는 기록이 다 나오는데 여기 인터넷에 들어간 거 보면은 주민들이 그냥 무력 충돌이고 주민들이 그냥 희생당할 사건으로 된다면 이것만 보고는 젊은 세대들이 제주 4.3 사건은 억울하게 어떻게 한 거 하다가 47년 3.1절 기념 사건을 해가지고 기념하다가 어떻게 경찰하고 충돌했는데 패싸움 비슷하게 붙었는가 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명백하게 총선거 50총선거를 방해한 건국을 방해한 반란이고 폭동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용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여수 사건 보십시오. 48년 10월 19일부터 27일 그 유명한 여수 순천 원래는 반란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용어가 이제 이 여수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이 여수에서 이제 주둔하던 군 그 14연대가 정부 명령에 의해서 제주 4.3을 제주에서 있는 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하고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제주 4.3 반란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 내에서 이제 수군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또 48년 12월 초에는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여순 사건이 아니면 제주 4.3과 여순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군대 내에서 좌익 프락치, 남로당 프락치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미군정이 못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가 6.25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 50년 6.25 전에 여순 사건, 제주 4.3 폭동이 이런 반란 사건이 있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군 내 수군 작업을 통해서 군을 정화했던 것이 대한민국에는 큰 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48년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없었을 때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있는 법이 뭡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보안법 같은 거 그걸 보고 갖다가 끼워 모방해 맞춘 거예요. 민법, 형법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6.25가 터지면서 제주 4.3이든지 여순 사건이든지 그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 많은 자료가 소실됐는데 70년이 다 지났는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올해 이제 22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건 제주 4.3 사건을 보고 모방한 겁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그 희생자들이 많이 처음에 2,000명, 3,000명 되었다가 노무현정부 때 더 왜 이렇게 작느냐 해가지고 각 구별로 해가지고 모집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수천 명이나 해서 몇 배가 잠깐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엄청 부르니까 여수 사건의 피해자랄까? 그런 가족들도 보고,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수 사건 특별법도 2002년 최근에, 통과되고, 또 이제 그 국회 조사회를 구성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 당연히 나중에 그러되면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과정을 제주 4.3 사건 그런 식으로, 호수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에서 그 당시에 신문 스크랩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좌익들이 군 경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 경찰서라든가 그 집안을 습격해가지고 그 잔인하게 이 학살하고 죽인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입에 차마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학살했어요.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지금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든지 8.7 체제라든가 또는 이런 5.18부터 해가지고 특별법 시리즈로 해가지고 특별법 시리즈는 원래는 전부 다 위헌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5.18에서 제주 4.3에서 그 다음에 여순 사건으로 이렇게 민중 항쟁의 입장에서 보상을 해달라 해가 입법화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민중민주주의로 이렇게 결과를 맺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민중민주주의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민중 촛불 세력, 그 다음에 특별법이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뭐 부마항쟁이든지, 뭐 사법사태든지,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그 보도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보도연맹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좌익들이 들어가가지고 완장 차고 거기에서 이제 인민계례군들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서울대에 있는 그 군경들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학살 당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대전에 내려가면서 놀래가지고 그 30만 명 되는 그 보도연맹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경찰을 압수해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보도연맹 그 리스트에 있는 좌익들을 그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경찰하고 군대를 압수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다시 이제 여순 사건 뒤에 이제 뭐 부마항쟁, 그 다음에 사법사태, 그 다음에 여순, 이제 보도연맹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보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민중민주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민중혁명과 평화적인 방법의 민중혁명이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등장하는 민중혁명 세력이 지배하는 결과는 뭔가 하면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해서 권력이 좌익 권력으로 교체가 되면서 판결이 이미 30이 지나갔는데 특별법으로 해가 뒤집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훼손이죠.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판결한 건데 또 판결하는 겁니다. 공소시효 10년, 15년 되는 것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공소시효. 삼심죄 무시하고. 했는데 또 한 거네요. 70년 지났는데 자료도 없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무죄가 아니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 4.3 사건에서 그 수용인들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사형을 내렸다. 자료가 없다. 제가 했다는 자료가 없지 않느냐. 그건 무죄가 아니냐. 근데 또 반대로 자료가 없으니까 유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영역이 침해가 심각합니다.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판사가 역사가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건국 이전에 유공자를 발굴해라. 동학운동 피해자.
건국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발부도 받지 않는 통학운동 이 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일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자를 발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해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법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역화, 각 지역마다 성역화가 됩니다.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부마항쟁, 부산, 마산, 그 다음에 강원도 사북사태의 그 정선, 탄광.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유공자 특별계층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공권력이 군인, 경찰의 공권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갖다가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너 당신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민중들이 왜 광인 진압하느냐, 들어오지 말라고 또 막 막아버리면 그게 광인 진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조들 지금 파업을 이제 민노총이 파업하는데 경찰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불법 파업이다 해가지고 막 그걸 단속을 하면은 또 과잉 진압이다 하고 경찰에게 대들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 통해서. 그래서 또 누가 이제 백남기라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경찰한테 또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그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이런 나라가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의 의도대로 되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게 거시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런 그 좌익 정권 교체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1, 2, 3 1번 타자 김대중, 2번 타자 노무현, 3번 타자 문재인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4번 타자 이재명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이제 일단 집권에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이 네 명의 이 좌익 정치인들의 성향 그리고 그들이 펼친 좌익 그 팔러시 친북 정책을 본다면은 김대중보다는 노무현이가 더 불구죽죽하고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이가 더 불구죽죽하고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 더 불구죽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그 북한의 김영실한테 뭡니까? 서신까지 보내가지고 초대해 달라고 그런 그 서신까지 보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평화적인 정권을 통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이 침략을 안 해도 남한 내의 좌익 정치가 의해서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거쳐서 민중혁명, 민중항쟁의 카르텔과 역사전쟁 이런 그 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좌익 그 정치가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도 적화 단계가 상당히 깊이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더 이야기하면 너무 끔찍한 너무 밤에 잠도 못 자고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덜 쇼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쪽에 집권을 막았던 것이 천만다행인 간신히 지금 한숨을 쉬는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목전에 처해 있다 하는 점을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